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거의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두고 부동산 가격이 이를 통해서 안정될 것이라고 찬성하는 쪽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들쑤셔서 지금은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우려하는 쪽, 두 쪽이 서로 팽팽한 의견을 가지고 대립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이슈 인사이드 코너에서도 두 분 전문가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제일 경일대 부동산 지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VCR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되고 대구, 대전, 광주의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5년 사이 약 70% 가까이 급등해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열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다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그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활용됩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에 도입됐고 2017년 들어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 요건이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이를 전제로 분양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증가와 관련한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면서 적용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또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사토톡 양관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공공택지에만 그동안 적용해 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배경과 또 함께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장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시점에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자면 우선은 집값 안정화에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돈 버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라는 거죠. 네. 모두가 누려야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좀 더 부각하고자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주택 시장이 선분양 위주의 어떤 주택 공급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만들어지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를 한다라는 이런 틀 안에서는 반드시 그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 가격인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의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두성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으십니까?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그 도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네. 확대 적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정확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네. 상품도 결국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격 부분을 직접적으로 통제 내지는 억제,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런 관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가격 부분을 일시적인 어떤 안정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켜서 전반적으로
주변 시세를 내리지는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을 반등시켜서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성공했던 전례가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또 보다 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네.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성규 박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장 교수님의 지적을 한번 그대로 여쭤보면 네.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메시지 전달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억제책들을 투기 수요 억제 등을 통해서 수요책을 많이 이제 규제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부분에 대한 우려, 시장의 우려를 대체해서 이제 수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안정되어 가던 부동산 시장은 향후에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산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상승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감정원의 여러 가지 주택 시세의 변동폭을 보더라도 35주 만에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격의 어떤 반등 움직임이 지속이 되거나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이번에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욕구를 느껴서 사실은 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질적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일단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압박감에 의해서 가격을 누를 수 있다는 그것만 믿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적인 가격 통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어떤 같거든요. 측면에서 그렇죠? 말씀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상한선 안에서 건설사가 시장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분양가 책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상한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네. 있는데요. 이게 시장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냐? 네. 그렇다면 가격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가격을 억누르는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가 왜 하느냐 하는 이제 그 목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신규 주택의 어떤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분양가를 일정한 범위 내로 낮추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실행된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가 공공택지를 통해서 현재 지금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네. 전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의 경우에 이제 분양가의 책정 기준들을 우리가 책정 수준을 보게 되면요. 주변 시세 대비 약 7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주변의 부동산 시세에도 낮추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액, 즉 시세 대비 분양가 책정 금액 차이에 있어서의 그 30% 이상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결국은 최초 당첨이 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가져가게 네, 독식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로또 분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토지비하고 지금 이제 건축비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의 적정 이윤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토지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사실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가 매년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을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해당되는 주택에 있어서의 퀄리티, 즉 품질을 갖다가 제고시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반영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건설사들은 네, 감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지금 얼핏 듣기에 어떻게 들리냐면 자꾸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정부가 분양가를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약간의 협박성
예. 그런데 그 목소리로 부분과 들립니다. 관련해서 네. 건설사의 적정 이윤이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네.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핫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민간택지라는 것은 지금 도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택지에 있어서의 최종 이익의 귀속 주체는 누구냐면 건설사가 아니고 건설사는 지금 도급 등을 통해서 도급에 대한 비용만, 수익만 가져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이러한 그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가격 등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해당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분은 바로 조금 다음으로 오해가 없었습니다. 넘겨서 이 대답에 대해서 장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사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론몰이하는 경향도 건설사 측에서 네. 어떤 뭐 그런 상당히 어떤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그 과거 사례를 경험해 봤을 때 2007년 전후로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미처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못 피했던 그런 재개발 사업 구역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그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갑작스럽게 적용할 테니까 가격을 바꿔라. 네. 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 네. 부분은 분명히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분명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준비하겠다는 그런 사업장 측면에서는 네.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 실시하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당장에서 뭐 10%, 20%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분양가를 좀 투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충분히 우리가 갖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사업성이 확 낮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여지를 둬 가면서 분양가를 상한선을 두자라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 구조였는지가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 가격을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기능적인 네. 측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기존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10%, 20%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제가 경험적으로 그 분양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를 네. 보니까 상한선 아래에서 상한선 자체가 시세를 웃도는 수준에서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결정되는 그런 네. 사업장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뭐 그렇다면 결국은 건설사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되는 분양가는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저가 분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되어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해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도 지금 이제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네. 민간 택지에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해 왔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분양 보정 심사를 받을 때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분양물에 대한 분양 보정 심사 과정에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보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허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두고 분양가를 갖다 일정 이상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분양 보정을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네. 통제를 해 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에서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들어가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강남 지역, 서울의 강남 지역이든 아니면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경우에 있어서 분양가 자체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설정되는 분양가 그 수준은 아마도 주변 시세 대비 제가 볼 때는 거의 20% 이상의 떨어진 그런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 경우는 서울 지역에 있어서 위례라든지 이런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당히 그 주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분양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양가에서 일시적으로 또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의 광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물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이 되어 왔습니다. 예, 명확하게 택지 공급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매입 비용이나 이런 이제 가산 비용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또 조합원들의 어떤 자산 가치를 조금 더 크게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뭐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그 시세 수준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해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또 그런 게 과거 사례로 경험해 온 바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사업성을 떨어뜨릴 만큼 뭐 이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대구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장 교수님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마다 수익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분양 가격이 조금 인하되는 그런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하되지 않는 뭐 지역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 분양가 수준이 아닌 사업장, 그러니까 분양 가격을 낮춰야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네. 원가 수준을 충분히 증빙하시면 또 그만큼 원하는 그런 분양 가격을 충분히 심사 과정을 통해서 네. 분양 가격을 또 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에 사업이 안 될 만큼 뭐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일반 분양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는 81% 정도로 이렇게 소진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반기에 대구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택 조합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얘기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일단 볼 수 있는가? 예, 대구 지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규제를 쭉 해오고 있는 와중에 규제의 그늘 속에 있었다라고 해서 규제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에서 다소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벗어나 있고 하다 보니까요. 수성구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교적 어떤 그 주택을 분양받거나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정부의 통제 영향력이 적은 네.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어 왔었고요. 분양가도 약 한 그동안에 뭐 상당히 그 70% 가까이 네, 뭐 상승했다는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지역의 특성을 본다면은 결국에 있어서의 대구 도심지 내에도 지금 택지 공급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 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도심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사실은 정비 사업을 통한 어떤 민간 택지가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의 경우에는 아마 15,000가구 이상 네. 공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중에 한 8,300세대 이상 해서 약 한 52%가 이러한 정비 사업을 네. 통해서 공급될 단지더라고요. 이 단지들은 바로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문턱만 낮추게 되면 혹은 또 문턱과 상관없이 요건을 갖다 모두 무시하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바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해당되는 현장들에 있어서의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대신 그 해당되는 사업장의 조합들은 사업성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어떤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이나 중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하반기 예정되어 있던 공급 물량이 다 시장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두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아 그렇죠. 네. 네. 물론
전제는 어느 정도 선이고 규모가 정부가 규제하는 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네네. 분명 타격은 있을 것이다. 뭐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네. 올 하반기에 뭐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물량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뭐 당장 검토를 해서 도입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대구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왜 그렇죠? 일단은 그 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적용을 하되 또 선별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건지를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촘촘하게 하실 거라는 네네. 예상하시는군요. 네. 또 그리고 대구 지역이 최근에 뭐 주택 가격이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장 대구가 적용 대상 우선순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추후의 경과를 봐가면서 이제 도입이 되더라도 네. 대구 지역을 좀 일반화하기는 조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좀 더 크냐 작냐 네. 상대적인 평가는 네, 어느 정도 네.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원 수가 많은 경우는 일반 분양자들이 작기 때문에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조합원 수가 작고 일반 분양분이 많은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좀 더 크게 보인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다,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두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규제 중심의 어떤 강공책을 계속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규제 만능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을 시장답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 부분에도 왜곡 현상을 초래하게 될 거고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의 결과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바른 시장에 있어 올바른 어떤 이해와 어떤 정부 대책에 있어서도 좀 준비되고 꼼꼼하게 이렇게 살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갖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시장이 시장다워야 됨은 분명합니다만 시장의 구조가 지금 바르지 못하다면 네. 그 구조를 바로잡는 장기적인 플랜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래도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보내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이 시장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문매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 다수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전문가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